그 남자는 돌아왔다.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얼굴은 같았다. 목소리도 같았다. 손등의 흉터도 왼쪽 귀 아래 작은 점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왜 술래는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숨이 막혔을까? 왜 반가움보다 먼저 등골이 서늘해졌을까? 이것은 한 여자가 3년 만에 돌아온 남편 앞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다. 경상북도 어느 산자락 아래 청룡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수령 200년이 넘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 마을의 오래된 풍경이었다. 논이 많고 사람이 적고 비가 오면 산에서 안개가 내려와 마을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그런 곳이었다. 봄이 오면 산 아래 매화가 먼저 피었고 가을이 되면 산 위부터 단풍이 물들어 내려왔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곳이 늘 평화롭지는 않다는 것을 이술래는 나중에야 알았다. 이술래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24세 연마을 총각 박도현과 혼례를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잘 어울린다고 했다. 술래는 야무지고 부지런했고 도현은 말수가 적었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농사를 지었고 가난하지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도현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웃음이 잦지 않았지만 술래가 힘들 때면 말없이 옆에 와서 앉아주는 사람이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밭 한 떼기 같이 갈고 저녁이 되면 나란히 마루에 앉아 산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술래는 생각했다. 결혼하고 두 번째 해 여름 술래는 아이를 가졌다가 잃었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아서였다. 도현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래 곁에 누워 손만 잡고 있었다. 새벽이 되도록. 술래는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기억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박도현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다 도현이 떠났다. 32이 되던 해봄이었다. 도현은 대구에 일자리가 생겼다고 했다. 건설 현장 일이었는데 일당이 꽤 된다고 반년만 있다 오겠다고 했다. 빚도 있고 시어머니 약값도 만만치 않으니 조금 모아서 오겠다고. 술래는 시어머니 봉양이 걱정되었지만 도현의 손을 오래 잡고 있다가 잘 다녀오라고 했다. 도현은 떠나는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술래를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술래는 그냥 넘겼다. 설마 했다. 반년이 지났다. 도현은 오지 않았다. 연락은 가끔 왔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분명 도현이었다. 일이 길어진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술래는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도현이가 꼭 돌아온다. 그 애가 어디를 가겠냐 하고 말했다. 술래도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전화가 끊겼다. 마지막 통화는 도현이 떠난 지 22달째 되던 날이었다. 도현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술래야, 술래야 하고 이름을 2번이나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는 좀 어떠셔? 라고 물었다. 늘 그러하듯 곧 간다 했다. 술래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설마 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그녀는 그 뒤로야 실감하게 되었다. 전화가 끊긴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술래는 도현이 일하던 대구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낯선 도시에서 길을 물어물어 현장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현장 소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박도현이요? 그 사람 여기서 일한 지 꽤 됐는데. 한 10달 전에 갑자기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저희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10달 전, 술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도현이 현장에서 사라진 시점과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시점이 맞지 않았다. 도현이 현장을 떠난 건 10달 전인데 전화는 그로부터 무려 2달이 지난 후에 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전화를 걸었을 때 도현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현장 일이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술래는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였다. 경찰은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박도현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들어 누웠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술래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혼자 울었다. 도현이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기도 했다. 어떤 날 밤에는 차라리 죽었다는 연락이라도 오면 덜 기다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무서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도현이 돌아온 것은 초가을이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간,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그 남자를 보았다. 누군가 소리쳤다. 도현이 아니가. 박도현이 왔다. 그 소리가 골목을 타고 번지면서 술래의 귀에 닿았다. 술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아침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들고 있던 국자를 솥안에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 남자가 서 있었다. 분명 도현이었다. 키도 어깨 너비도 걷는 걸음걸이도 도현이었다. 얼굴은 햇볕에 많이 타 있었고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이목구비는 틀림없이 남편 박도현이었다. 왼쪽 눈썹 위에 흉터, 어릴 때 낫에 베었다던 그 흉터도 그대로였다. 손등도 보았다. 오른손 엄지 아래 대인 자국, 신혼첫 해 가마솥 뚜껑에 대었다던 그 자국도 있었다. 남자가 술래를 보고 입을 열었다. 술래야.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술래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반가움이 차오르는데 그 밑에서 무언가 차디찬 것이 함께 올라왔다. 불안. 아니,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다. 다만 눈물이 나려다 말았다. 반가워서 울려다 말았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온몸의 털이 아주 미세하게 곤두섰다. 봄날 고요한 연못에 돌 하나가 떨어질 때처럼 무언가가 출렁였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죽은 줄 알았던 박도현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청룡리 전체에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웃집 정씨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도현의 손을 잡았고 건너편 노인의 어른들은 부둥켜 안고 반겼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몰려와 구경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계시던 분이 그날 처음으로 마당까지 걸어 나오셨다. 도현아, 도현아.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잡았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 여럿이 눈물을 훔쳤다. 술래도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도현이 돌아온 이유를 물었을 때 남자의 대답은 이상할 정도로 두루뭉술했다. 여기저기 떠돌다 왔다. 말하기 힘들다. 나중에 말하겠다. 그 말만 반복했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연락이 끊겼는지, 경찰 신고까지 됐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야 나타난 건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넘겼다. 워낙 기쁜 일이었고 돌아온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살아 돌아온 것이 어딘가라고 했다. 그러나 순례는 넘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같은 방에 누웠다. 도현은 일찍 잠들었다. 아니, 잠든 것처럼 보였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순례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새벽 2시쯤 됐을까. 순례는 잠결에 도현의 얼굴을 보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도현의 눈이 떠져 있었다. 잠든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천장의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이 순례가 아는 도현의 눈이 아닌 것 같았다. 도현의 눈은 언제나 약간 처져 있고 그늘지고 어딘가 온화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지금 천장을 바라보는 저 눈은 너무 고요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순례는 스스로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3년 동안 떠돌며 고생했을 테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겠지. 순례는 눈을 꼭 감았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사흘이 지났다. 도현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밭에 나가 일을 했다. 말수는 예전보다 더 줄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래 떠돌다 온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력이 회복된 듯 보였다. 죽을 넘기지 못하던 분이 밥을 드시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순례는 계속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된장찌개 때문이었다. 도현은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싫어했다. 두부 냄새를 못 맡는다고 어릴 때부터 두부만 보면 손을 저었다고 시어머니도 아는 사실이었다. 순례도 물론 알았다. 그래서 결혼 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도현 밥상에 두부찌개를 올린 적이 없었다. 명절에도 잔칫날에도 두부가 넉넉하게 생겨도 도현 앞에는 따로 다른 찌개를 끓였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옆집 정씨 할머니가 두부를 한 모 가져다 주셨다. 순례는 별 생각 없이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었다. 실수였다. 나중에 다른 반찬을 더 내면 되지 하고 그냥 상을 차렸다. 도현은 찌개를 한술 뜨더니 아무 말 없이 2술, 3술 더 먹었다. 순례가 물었다. 두부 괜찮아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응, 왜? 원래 두부 싫어했잖아요. 도현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오래 떠돌다 보니까 입맛이 바뀌었나 봐.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순례는 더 불안해졌다.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 얼굴이 두부를 싫어하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신이 이상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두 번째 이상함은 그날 저녁이었다. 도현과 순례는 오랜만에 함께 마을 어귀를 걸었다. 도현이 먼저 걷자고 했다.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가다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개울이 나오는데 도현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도현이 왼쪽으로 꺾었다. 왼쪽은 폐가 방향이었다. 10년 전 불이 나서 사람이 죽은 집터였고 마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이었다. 도현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다고 시어머니도. 그 집 근처에서는 자꾸 으스스한 기운이 든다고 했다. 개울은 오른쪽인데요. 순례가 말하자 도현이 멈췄다.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했다. 아, 맞다. 아무렇지 않게 방향을 바꿨다. 그 맞다가 순례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개울 방향을 잊을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그 개울,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앉아있던 그 개울이 어느 쪽인지를. 3년이 그것을 지울 수 있을까? 세 번째 이상함은 이틀 뒤였다. 도현이 마당에서 낫을 갈고 있었다. 술래는 빨래를 널다가 무심코 말을 건넸다. 저번에 낫갈 때 쓰던 숫돌, 헛간 선반에 있어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헛간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술래가 이상해서 헛간 문을 열었더니 도현이 선반 앞에 서서 숫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 있잖아요, 왼쪽 선반. 도현이 그제야 숫돌을 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래는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도현이 직접 만든 선반이었다. 결혼하고 두 번째 해에 도현이 직접 나무를 켜고 못을 박아 만든 선반이었다. 그 선반이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술래는 이웃 마을에 사는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물었다. 술래야, 너 진짜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오래 혼자 살아서 예민해진 거야? 술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을 스스로도 몰랐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밥 갈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울고 기도하고 체념했다가 다시 기다렸다. 그 세월이 자신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돌아온 남편에게서 이상함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술래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은 막상 기다리던 것이 와도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흘 뒤 술래는 자신의 불안이 예민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았다. 계기는 작은 것이었다. 도현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래의 친정어머니를 마주쳤다. 친정어머니는 이웃 마을에 살았지만 가끔 장을 보러 청룡리 쪽으로 왔다. 오랜만에 사위를 만난 친정어머니는 반갑게 인사했다. 도현이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도현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많이 야위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술래의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술래야. 목소리가 이상했다. 오늘 도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했잖아. 네, 맞잖아요. 아니, 그 아이가 나를 항상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니? 술래는 멈췄다. 도현은 장모를 어머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도현은 언제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술래의 친정어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불렀다. 첫 인사 때부터 그랬고 결혼 후에도 내내 그랬다. 시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장모는 반드시 장모님이라고 구분해서 불렀다. 그것이 도현의 오랜 습관이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도현은 그 호칭을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다. 장모님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술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친정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술래야,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내 사위 맞는지. 전화를 끊은 후 술래는 한참 부엌에 서 있었다. 바깥에서 도현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쓱쓱쓱. 아무렇지 않은 소리였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늘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닭이 울었고 어디선가 저녁밥 냄새가 풍겼다. 그런데 술래는 그 빗자루 소리가 무서웠다. 마당을 쓸고 있는 저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얼굴도 목소리도 흉터도 모두 같은데 왜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니라는 신호가 계속 울려오는지. 술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자지 않기로 했다. 도현이 잠들면 조용히 일어나 도현의 짐을 살펴볼 생각이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가지고 온 것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갑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신분증이라도 있으면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짐을 몰래 뒤지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었다. 순례도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두부를 아무렇지 않게 먹던 그 얼굴, 개울 방향을 모르던 그 발걸음, 자기가 만든 선반 앞에서 숫돌을 찾지 못하던 그 눈빛, 친정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엉켜들었다.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도현은 10시가 넘자 불을 끄고 누웠다. 순례도 눈을 감았다. 숨소리를 들었다. 도현의 숨이 깊고 고르게 변해갔다. 잠든 것 같았다. 순례는 기다렸다. 1시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루로 나가 도현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으로 방 한쪽에 세워둔 낡은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수건, 칫솔. 그것뿐이었다. 지갑이 없었다. 신분증이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3년 동안 어디선가 살았을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갑 하나, 신분증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 가족 사진 한 장이라도.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없었다. 순례는 가방 안쪽 주머니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수첩이었다. 표지가 낡고 가장자리가 달아있었다. 누군가 오래 손에 쥐고 다닌 것처럼 표지 가운데가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었다. 순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수첩을 펼쳤다. 안에 글씨가 가득했다. 도현의 글씨가 아니었다. 도현은 글씨를 굵고 크게 썼다. 획이 강하고 힘이 들어간 글씨였다. 순례는 8년 동안 그 글씨를 수도 없이 봐왔다. 메모지에도 장부에도 편지에도 도현의 글씨는 언제나 힘차고 굵었다. 그런데 수첩 안의 글씨는 가늘고 작았다.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적은 글씨였다. 획에 힘이 없었고 글자 간격이 좁았다. 내용은 목록이었다. 이름, 날짜, 장소처럼 보이는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목록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름들이 낯설었다. 읽어내려가다 보니 날짜는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의 것들이었고 장소는 전국 여기저기였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중간에 순례의 눈이 멈추었다. 박도현, 청룡리, 이순례.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낯선 글씨체로 그 수첩 안에 적혀 있었다. 남편의 이름과 나란히. 사는 마을 이름과 나란히. 순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손에 힘이 빠졌다.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아래 무언가가 더 적혀 있었지만 글자가 흐릿해서 달빛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순례는 촛불을 켜러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순례야. 도현의 목소리였다. 순례는 손에 수첩을 쥔 채 굳어버렸다. 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숨이 목에 걸렸다. 거기서 뭐해? 질문이었지만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다. 감정이 없었다. 놀란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평평하고 고요한 목소리였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순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 도현이 서 있었다. 남자의 눈이 수첩을 보고 있었다. 그 눈이 첫날 밤 천장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 도현의 눈은 저런 눈이 아니었다. 도현의 눈에는 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피곤함이든 온기든 아니면 말 못하는 근심이든
그런데 지금 저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술래는 수첩을 등 뒤로 숨겼다. 남자는 한 발짝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만 삼키던 그 질문이 술래의 입술 끝까지 차올랐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밤마다 울었던 사람. 빈 방에 홀로 누워 이름을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얼굴도 목소리도 흉터도 모두 같았다. 그런데 술래는 알 수 없었다. 당신 정말 내 남편입니까? 그날 밤 술래는 마침내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 술래는 그날 밤 마침내 물었다. 당신 정말 내 남편입니까? 수첩 안에는 낯선 글씨체로 박도현, 청룡리, 이술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자는 두부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고 개울 방향을 몰랐고 자신이 만든 선반 앞에서 숫돌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서 그 남자가 술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술래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귀에까지 울릴 것 같았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술래는 수첩을 등 뒤에 숨긴 채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달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담지 않은 채 술래를 보고 있었다. 1초가 지났다. 2초가 지났다. 3초가 지났다. 방 안이 고요했다. 집 어딘가에서 귀뚜라미가 울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 고요함이 술래에게는 공포였다. 그리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술래야. 나야. 목소리는 도현이었다. 분명히 도현의 목소리였다. 낮고 약간 쉰 듯하고 말수적은 사람의 목소리.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간단했다. 나야. 그 두 글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것처럼. 3년의 시간도 끊겼던 연락도 수첩 안의 이름도 모두 그 두 글자 안에 눌러 담으려는 것처럼. 술래는 물러서지 않았다. 수첩에 제 이름이 있어요. 당신 글씨가 아니에요. 누가 쓴 거예요? 남자가 멈췄다. 처음으로 그 텅 빈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감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빠르게 지나갔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당황함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순간 남자가 처음으로 인간처럼 보였다. 남자가 천천히 마루 끝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술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 침묵을 자신이 먼저 깨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3년을 기다렸으니 이 침묵쯤은 기다릴 수 있었다. 한참 후에 남자가 말했다. 앉아. 술래는 앉지 않았다. 남자가 술래를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 얼굴을 비추었다. 왼쪽 눈썹 위에 흉터. 왼쪽 귀 아래의 점. 오른손 엄지 아래의 대인 자국. 모두 그대로였다. 8년 동안 보아온 그 얼굴이었다. 아침마다 마주하고 밥상 너머로 보고 잠들기 전 옆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이 낯선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말할게. 다 말할게. 앉아. 술래는 천천히 남자와 거리를 두고 벽 쪽에 앉았다. 수첩은 여전히 등 뒤에 쥐고 있었다. 무릎이 약간 떨렸다. 남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내려다보았다. 오래 무거운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내가 도현이 맞아.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알던 도현이 아니야.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귀뚜라미 소리가 멈췄다. 아니,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술래는 등 뒤에 수첩을 더 꽉 쥐었다. 나는 내가 알던 도현이 아니야. 반박하고 싶었다. 얼굴도 목소리도 흉터도 다 같은데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술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조금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대구 현장 다니던 거 맞아. 거기서 나쁜 사람들을 만났어. 남자의 목소리가 평평했다. 감정을 빼낸 것처럼 사실만 나열하는 목소리였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울거나 떨거나 하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평평함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이야기를 혼자 품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돈이 필요했어. 빚도 있었고 어머니 약값도 있었고 현장 일당만으로는 모자랐어. 그 사람들이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어. 돈을 준다고. 술래가 물었다. 무슨 일을? 남자가 잠깐 멈췄다. 사람 행세. 술래의 손이 굳었다. 다른 사람인 척. 이름이랑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거야. 서류 처리나 돈 거래나. 잠깐씩. 들키지 않게. 술래는 숨을 참았다. 나는 처음에 한 번이라고 했어.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됐고 두 번이 10번이 됐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한 번 발을 담그면 그 사람들이 놓아주질 않아.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고. 경찰에 가면 너도 잡힌다고. 그렇게 묶어두는 거야. 얼마나 됐어요? 현장 다닌 지 6달째부터. 술래는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문 위에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반년만 있다 오겠다던 사람이 반년도 안 되어 그 일에 발을 담갔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전화가 왔었다. 일이 길어진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 전화를 걸 때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갔어. 박도현, 청룡리, 이술래. 술래가 물었다. 제 이름이 왜 거기 있어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제 이름이 왜 거기 있냐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아내의 이름이 그 수첩 안에 있다는 것이, 아내가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담보. 그 한마디가 술래의 가슴에 박혔다. 내가 도망가거나 배신하면 내가 다친다고 했어. 내 이름이랑 사는 곳이 거기 있는 건 내가 도망 못하게. 술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하게 창호지 위에 있었다. 귀뚜라미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밥 깔고 밤마다 울었던 3년이 남편이 나쁜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어서가 아니었다. 남편이 스스로 들어간 곳이었다. 돈 때문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의 이름을 담보로 썼다. 아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술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러면 3년 동안 연락도 없이 있었던 건요.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한 건요. 그건요.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처음엔 연락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나중엔 내가 무서웠어. 내 목소리 들으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이 술래를 무너뜨릴 뻔했다.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술래는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더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수첩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야. 거래 기록. 누가 누구 행세를 했는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다 적어두는 거야. 증거이기도 하고 묶어두는 수단이기도 하고. 어떻게 가지고 온 거예요? 훔쳤어. 술래가 멈췄다. 그 사람들 물건을 훔쳤어요?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겠네요. 없어진 거. 알아. 지금쯤은 알 거야.
그래서 빨리 해야 해. 술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손안에 들린 이 낡은 수첩이 누군가에게는 없애버려야 할 물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자신의 손에 있었다. 그 사람들이 마을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왜 이제요? 술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년 동안은 못하다가 왜 이제요? 남자가 대답했다. 어머니. 술래가 굳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사람들이 알려줬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하면 풀어준다고 했어. 남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근데 나는 알았어. 한 번만 더는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이 나를 놓아줄 리가 없다는 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뵈야 할 것 같았는데. 그러려면 끝내야 했어. 그래서 수첩을 들고 나왔어. 집에 와서 어머니 뵙고 내가 도와주면 신고하려고. 제가요. 혼자는 못해. 그 사람들이 내가 경찰서 가는 거 알면 바로 움직여. 내가 가면 달라. 그 사람들이 내가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를 테니까. 술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술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했다. 돈 때문에 나쁜 사람들 일을 도왔다. 3년 동안 연락을 끊었다. 아내의 이름을 담보로 썼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수첩을 들고 돌아왔다. 도와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면 술래는 아직 몰랐다. 어쩌면 평생 모를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이 수첩이 경찰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 수첩 안에 자신의 이름이 담보로 적혀 있다는 것. 술래는 수첩을 품 안에 넣었다. 자요. 남자가 술래를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에 제가 갈게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밖에 나가지 말고. 남자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술래는 일어났다. 등잔불을 껐다. 달빛만 남았다. 벽 쪽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고르게 자는 숨소리가 아니었다. 깨어있는 사람의 숨소리였다. 두 사람 모두 깨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새벽이 될 때까지.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술래는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찬밥에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었다. 한 그릇은 시어머니 방 앞에 놓았다. 한 그릇은 마루에 놓았다. 자신은 마시지 않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었다. 얼굴이 전날보다 편안해 보였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래도 약이 된 것이었다. 술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 어르신이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옳은 일이 언제나 쉬운 일이지는 않았다. 술래는 수첩을 품에 넣고 고쳐 여몄다. 대문을 나서기 전에 마루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마루 끝에 앉아 술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빛 속에서 그 얼굴이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보였다. 공허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래가 대문을 열고 나섰다. 읍내까지 걸어서 2시간이었다. 이른 아침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논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렸다. 발밑에 흙길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다. 걸으면서 술래는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남편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남편을 버리는 일인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술래는 몰랐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포도청에 들어서자 포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른 새벽에 한복 차림의 여인이 홀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세요? 술래는 수첩을 내밀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수첩을 받아든 포졸이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졌다. 잠시 후 계급장이 더 높은 사람이 나왔다. 수첩을 받아 몇 장을 넘기더니 술래를 자리에 앉혔다. 이야기를 들었다. 술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대구 건설 현장부터 연락이 끊겼던 3년 돌아온 남자가 이상했던 것들, 수첩을 발견한 것, 그날 밤 남자가 한 말까지 빠짐없이, 감정 없이, 사실만. 포졸이 다른 포졸들을 불렀다. 수첩이 필사됐다. 전화가 여러 통 왔다 갔다 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2시간이 지났다. 포졸이 술래에게 왔다. 수첩 내용이 상당합니다. 조직 규모가 작지 않아요. 이름 바꿔치기, 서류 위조, 돈 세탁.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은요? 포졸이 잠깐 멈췄다. 남편분도 관여가 되어 있으시니까 출석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수하시면 참작이 됩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그 사람들 일에 발을 담근 것은 사실이었다. 그 이전에 한 일들을 지울 수는 없었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쳤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200년이 넘은 나무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이 나무가 다 보았을 것이었다. 3년 전 도현이 이 길을 따라 떠나던 것도, 어제 새벽 이 나무 아래로 돌아오던 것도. 술래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루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신고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포도청에서 자수하면 참작된다고 했어요. 남자가 일어났다. 방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왔다. 빈손이었다. 3년 동안 어딘가를 떠돌다 온 사람인데 짐이 없었다. 처음부터 짐이 없었다. 남자가 시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다. 2사람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남자가 그 손을 잡았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술래는 몰랐다. 마당 한켠에서 닭이 울었다. 아침이 깊어지고 있었다. 남자가 방에서 나왔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대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았다. 3년 전 떠나던 날에는 한 번 돌아보았다가 그냥 갔었다. 이번에는 멈추었다. 2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다. 술래는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떠나던 날 아침과 같은 자리였다. 낡은 보따리 대신 빈손이었고 봄이 아니라 가을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현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흙길 위로 발소리가 멀어졌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수첩 안의 기록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이름 바꿔치기, 서류 위조, 돈 세탁. 전국 여기저기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날짜와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었다. 수십 명이 얽혀 있었고 건드린 돈의 규모가 컸다. 사흘 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검거됐다. 도현도 포도청에 출석했다. 자수였다. 술래가 신고한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스스로 포도청으로 걸어갔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끝났다. 그동안 술래는 혼자 밭을 갈고 시어머니를 모셨다.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 수군거림도 있었다.
그러나 술래는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봄에 씨를 뿌렸다. 여름에 김을 맸다. 가을에 거두었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셨다. 아들이 감옥에 간 것이 충격이었지만 무언가 매듭이 지어졌다는 안도감도 있는 것 같았다. 도현에게는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수와 수사 협조가 참작됐다. 3년. 또 3년이었다. 판결이 난 날 저녁 술래는 혼자 마루에 앉았다.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쪽을 바라보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오는 그 허탈함이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술래 옆에 앉으셨다.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잘했다. 그 두 마디였다. 술래는 그날 처음으로 실컷 울었다. 도현이 처음 떠난 후 3년 동안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술래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셨다. 말없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번째 3년이 지났다. 도현이 출소하던 날 술래는 마중을 나가지 않았다. 나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돌아온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술래는 그것을 3년 동안 혼자 생각했다. 밭을 갈면서 시어머니 약을 지으러 읍내를 오가면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도현은 출소 후 청룡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술래는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편지가 왔다. 출소하고 한 달이 지난 후였다. 봉투에 발신인 주소가 없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글씨가 굵고 힘차게 쓰여 있었다. 술래가 아는 그 글씨였다. 결혼 후 8년 동안 보아온 그 굵고 힘찬 글씨. 감옥에서 3년을 보냈는데도 글씨는 변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긴 말이 없었다. 어머니 잘 모셔줘서 고맙다. 내가 신고해줘서 내가 살았다. 그때 신고 안 했으면 나는 거기서 영영 못 빠져나왔을 거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리 써도 모자라니 쓰지 않겠다. 잘 살아라. 어머니랑 잘 살아라. 그것이 전부였다. 술래는 편지를 2번 읽었다. 접어서 장롱 안에 넣었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전날까지도 밥을 드셨고 저녁에는 마당에 나와 앉아 계셨다. 그런데 아침에 방에 들어갔더니 주무시는 것처럼 눈을 감고 계셨다. 술래가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차가웠다. 술래는 한참 그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다. 느티나무 잎이 한 장 창호지 위로 떨어졌다. 사흘이 지나고 사람들이 떠났다. 술래는 혼자 빈 방에 앉았다. 그러다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밥을 했다. 한 그릇만. 혼자였으니까. 마을 입구 느티나무는 그해도 변함없이 서 있었다. 수령 200년이 넘은 그 나무는 봄이면 새 잎을 냈고 여름이면 그늘을 드리웠고 가을이면 잎을 떨구었다. 그 아래에서 할머니들이 여전히 모여 앉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갔다. 3년 만에 돌아온 남자가 저 나무 아래 서 있던 날 아침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 기억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마을에는 원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말해지지 않는 채로 나무 그늘 아래 가라앉아 세월과 함께 조용히 묻히는 이야기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다 그렇게 나무 그늘 아래 쌓였다. 200년이 넘은 나무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품고 서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술래는 읍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느티나무 아래를 지났다. 할머니 2분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다. 술래야, 혼자 다니지 말고 누구 데리고 다녀. 괜찮아요.
술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느티나무 그늘을 벗어나자 햇살이 쏟아졌다. 가을 햇살이었다. 따뜻하고 조금 쓸쓸한 그런 빛이었다. 논 위로 벼가 익어 황금빛으로 출렁였다. 바람이 불자 벼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술래는 잠깐 멈추어 그것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처음 그 남자를 보았을 때 등골이 서늘했던 것, 수첩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던 것, 새벽에 혼자 경찰서로 걸어가던 것,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이 햇살 아래 있었다.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다. 좋은 기억도 아니었다. 그냥 살았던 것이었다. 술래는 다시 걸었다. 발걸음이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채로 느티나무 그늘에서 나와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한 여자의 발걸음이 이 가을 오후에 흙길 위에서 조용히 이어졌다.